검정 나귀를 타고 천천히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당년 18세의 곽양이었다. 곽양은 중원무림의 이름 높은 대엽 곽정과 여엽 황룡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이다. 동사라는 벼로를 가진 외조부 황약사의 벼로를 따서 소동사란 벼로를 가지고 있었다. 곽양은 검정 나귀 한 마리와 단검 한 자루에 몸을 위탁하고 세상 천지를 유람하고 있었다. 곽양이 올라가고 있는 하남 소실산은 산세가 꽤나 웅장하고 가파른데도 비탈진 산길에 평평한 돌계단이 줄지어 깔려 있었다. 곽양이 나귀를 타고 돌계단 길을 접어 올라가 산모퉁이를 돌자 누른빛 담장에 푸른 기와를 올린 웅장한 사찰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천하무학의 발원지라고 일컬어지는 소림사였다. 곽양은 나귀 등에서 내려 소림사를 바라보고 걸어갔다. 울창한 나무숲 그늘 밑에 비석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는데 그중 커다란 비석에 새겨진 글자가 눈길을 끌었다. 그 비석에는 당태종 이세민이 소림사 승려들에게 손수 내린 어찰이 기록되어 있었다. 곽양은 그 비문에 쓰여있는 기록들을 살펴봤다. 그때 숲속 뒤편에서 난데없이 쇠사슬 끄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불경을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두려움이 생겨나도다. 사랑에서 떠날 수 있다면 걱정 근심도 두려움도 없으리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곽양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이끌려 입으로 되뇌어 보았다. 그러는 동안 쇠사슬 끌리는 소리와 연불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곽양은 어떻게 하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곽양은 나귀의 곱비를 길 옆에 있는 나뭇가지에 돌려매어 놓고 수풀을 헤쳐가며 그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다. 수풀 뒤편에는 산 위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뻗어 있었다. 그리고 웬 스님 하나가 큼지막한 물통 2개를 멜대로 어깨에 걸머진 채 어슬렁어슬렁 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곽양이 빠른 걸음걸이로 그 스님 가까이 따라붙었을 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스님이 어깨에 걸머진 것은 엄청나게 큰 철통 한 쌍이었고 보통 사람들이 쓰는 물통보다 2배 남짓이나 큰 것이었다. 게다가 스님의 목덜미와 팔, 그리고 2 다리에는 굵은 쇠사슬이 감겨 있어 걸음을 옮겨 뗄 때마다 땅바닥에 쇠사슬 끌려가는 소리가 났다. 대충 눈짐작으로 봐도 물통 하나가 200근은 넘어 보였다. 거기다 물통 속에 물이 가득 담겼으니 그 중량이 얼마나 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놀란 것도 잠시 곽양은 물어볼 게 있다며 그 스님을 불러 세웠다. 느닷없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물통을 메고 가던 스님이 고개를 돌려 곽양을 바라보았다. 눈길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 2 사람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스님은 다름 아닌 가곤대사였다. 3년 전 2 사람은 화산절정봉에서 만난 인연이 있었다. 곽양은 당대 어떤 고수들도 미칠 수 없을 만큼 심오한 내공을 지닌 가곤대사가 왜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곽양은 오랜만에 만난 가곤대사가 반가워 먼저 인사말을 건넸다. 그러나 가곤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2 손을 모아 합장할 뿐 아무런 대꾸도 않고 훌쩍 돌아서서 가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곽양이 다시 한번 가곤을 불러 세웠지만 가곤은 다시 뒤돌아보며 미소와 함께 고개만 가볍게 끄덕일 뿐 걸음조차 멈추지 않았다. 곽양이 누가 쇠사슬을 묶어 괴롭히는 것이냐고 가곤에게 물었다. 그러나 가곤은 머리 위로 왼손을 들어 내저었다. 더는 묻지 말라는 신용이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것이 곽양의 천성이었다. 곽양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손살같이 가곤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곽양이 아무리 발걸음을 빨리 뒤쫓아도 굵은 쇠사슬을 감고 엄청나게 무거운 철통을 2개씩이나 메고 가는 가곤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곽양은 곽씨 집안의 비법으로 전해지는 경공신법을 펼쳤다. 2 발끝으로 지면을 찍기가 무섭게 몸을 앞쪽으로 날렸다. 곽양은 손을 쭉 내밀어 철통을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잡힐 만한 거리였는데도 살짝 모자라게 놓치고 말았다. 승부욕이 발동한 곽양이 몇 번이나 철통을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아슬아슬하게 놓치는 것이었다. 분명히 가곤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휘적휘적 걷기만 했는데도 곽양은 도저히 가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2 사람 간의 간격을 줄이지 못한 채 조그마한 오두막에 도착했다. 가곤은 철통 2개에 가득 담긴 물을 하나씩 우물 속에 쏟아부었다. 애써 물을 길어다가 우물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곽양이 무슨 짓이냐며 물어도
각오는 그저 고개만 내저을 뿐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고는 다시 철통을 메고 산 밑을 내려갔다. 산 밑으로 사라져가는 각오의 뒷모습을 멀뚱멀뚱 바라보는 동안 곽양의 머릿속은 온통 위욕으로 가득 찼다. 곽양이 우물 난간에 걸터앉은 채 사방의 경치를 둘러보았다. 소림사 건물들이 모두 발 아래 놓여있는 듯이 보일 만큼 높은 꼭대기였다. 한참 동안 경치를 구경하던 곽양의 귀에 또다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각온이 물을 기로 올라오는 모양이었다. 곽양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조금 있으니 쇠사슬 끄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앞전처럼 각온이 철통을 메고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나지막한 소리로 중얼거리며 읽느라 정신이 온통 거기 팔려 있었다. 곽양은 각온이 나무 곁을 지나치는 순간 득달같이 뛰쳐나가면서 무슨 책을 읽고 있냐고 고함을 쳤다. 느닷없이 곽양이 나타나 고함을 치니 독서 산매경에 빠져있던 각온은 자기도 모르게 놀랐다며 대꾸하고 말았다. 각온이 입을 열자 곽양은 이겼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자 각온은 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좌우를 한 바퀴 돌아보더니 이내 손을 이리저리 내저었다. 곽양이 뭘 두려워하는 것이냐고 묻자 각온이 미처 대꾸하기도 전에 갑자기 숲속에서 누른 승복을 걸친 스님 2명이 나타났다. 한 사람은 비쩍 마른 꺽다리였고 다른 하나는 땅딸 보스님이었다. 그 중에 말라깽이 스님이 각온에게 계율을 어기고 함부로 입을 열었다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게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 여자와 노닥거린다며 계율당 수자 어른께 가자고 호통쳤다. 각온은 그 호통에 기가 죽었는지 풀 죽은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자코 스님 2명을 뒤따라 나섰다. 그 모습을 보고 곽양은 화가 치솟아 올랐다. 아는 사이에 말 좀 나눴다고 당신들이 뭔데 참견이냐며 두 승려에게 따졌다. 곽양의 악에 바친 소리를 들은 말라깽이 승려가 곽양을 흘겨보며 천년 이래 소림사에는 여자가 함부로 들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혼나기 전에 빨리 하산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말에 곽양은 더욱 화가 났다. 곽양은 여자는 사람 아니냐고 말라깽이 승려에게 따지고 들었다. 그리고 각온에게 쇠사슬을 묶어 괴롭히는 것이 당신들이냐고 물었다. 말라깽이 승려는 소림사는 나라의 황제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어찌 나이 어린 아가씨가 참견이냐며 대꾸했다. 곽양은 이 일을 천명선사가 아느냐고 물으면서 무색스님이나 무상스님 있으면 데려오라고 했다. 자기가 그 스님들에게 따지겠다는 것이었다. 각온을 끌고 가려던 두 스님은 곽양의 말투에 기겁을 하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천명선사는 현재 소림사 방장이요 무색선사는 나한당의 수자이며 무상선사는 달마당의 수자 어른이었다. 소림사의 승려들도 그들의 법명조차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고 그저 방장 어르신, 나한당 좌사 어른, 달마당 좌사 어른이라고만 높여 부른다. 그런데 어디에 누군지도 모르는 어린 계집아이가 불쑥 나타나 겁도 없이 그들의 법명을 함부로 입에 올렸으니 이게 보통 놀랄 일이 아니었다. 지금 각온을 데리고 가는 두 스님은 계율당에 속한 제자들로서 좌사 어른의 명을 받들어 각온의 행동거지를 감시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곽양이 버르장머리 없게 소림사 원로 스님들의 법명을 함부로 불러댔으니 그들이 그냥 넘어갈 턱이 없었다. 말라깽이 스님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혼내주겠다며 곽양을 호통쳤다. 그러자 곽양도 지지 않고 각온의 쇠사슬이나 풀어주라고 대들었다. 옆에서 두 사람의 말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땅딸 보스님이 곽양의 허리춤에 매달린 단검을 보더니 당장 단검을 내놓고 하산하라고 말했다. 이 땅딸 보스님은 어릴 때 소림사에 출가한 이래 지금까지 우더른들이나 선배들에게 소림사가 천하무학의 천본산이요 발원지라고 들어왔다. 그리고 제 아무리 명망 높고 무공이 막강한 무림고수라 할지라도 병기를 휴대하고는 소림사의 산문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살아왔다. 그러니 이 젊은 아가씨가 비록 절간 문턱을 넘어서지는 않았어도 소림사 관할 구역에 발을 들어놓은 것은 사실이니 무기를 내어줄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자 곽양은 단검을 칼집째 끌러 두 손으로 공손히 떠받들더니 싸늘한 웃음을 던지면서 가져가라고 내밀었다. 고지식한 땅딸 보스님은 곽양이 진짜 두려워서 고분고분 단검을 넘겨주는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덥석 그녀의 칼집에 손을 얹었다. 그런데 손가락이 칼집에 막 닿았을 때 갑자기 팔뚝에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찌릿한 느낌과 더불어 극심한 통증이 일었다. 칼집에서 거세님이 전해오면서 그 스님을 확 튕겨냈다. 그러자 방심하고 있던 땅딸 보스님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그만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공교롭게도 그 뒤편이 경사진 비탈이라 한번 나가떨어진 몸뚱이는 아래쪽으로 몇 바퀴나 떼굴떼굴 구른 다음에야 가까스로 일어설 수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말라깽이 스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곽양에게 뛰어들어 주먹을 도끼질하듯 내려찍었다. 곽양은 단검을 뽑지도 않고 주먹을 피하며 칼집재로 말라깽이 스님의 어깨를 내리찍으려 했다. 그 순간 말라깽이 스님은 어깨를 비틀어 곽양의 공격을 흘리고는 반대 손으로 칼집을 움켜잡았다. 스님이 힘을 주어 곽양의 칼을 빼앗으려는 찰나 갑자기 손바닥에 찌릿한 느낌이 들면서 팔뚝 전체가 마비되어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스님이 아차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순간 곽양의 왼쪽 발이 스님의 하체를 세게 때렸다. 곽양의 하단 발차기를 맞은 말라깽이 스님은 중심을 잃고 휘청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곽양이 몸통으로 말라깽이 스님을 들이받았다. 말라깽이 스님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산비탈 아래로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조금 전 땅딸보 스님이 굴러떨어진 비탈길을 이번에는 말라깽이 스님이 떼굴떼굴 굴렀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을 때에는 머리와 얼굴에 적지 않게 피를 흘리고 있었다. 두 스님은 서로를 한번 쳐다보더니 소림사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한편 사고를 치기는 했으나 곽양도 이 상황이 난감했다. 애당초 곽양이 소림사를 찾아온 목적은 신조대염 양과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였다. 3년 전 화산절정봉에서 신조대염 양과와 고묘파의 전승자 소용녀 부부와 헤어진 후 두 사람의 소식이 끊기자 그들 부부 소식을 알아보겠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내고 강호를 유람하는 중이었다. 그러다 소림사 무색선사가 양과와 절친한 벗이라는 걸 기억해내고 양과의 소식을 찾아 소림사로 온 것이다. 그런데 무색선사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소림사 스님들과 대판 싸워 공연히 평지풍파만 일으킨 꼴이니 참으로 난감했다. 가곤 역시 우거지상으로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걸 본 곽양이 단검을 뽑아 가곤의 손발에 감긴 쇠사슬을 끊어주었다. 그러자 가곤은 쇠사슬을 끊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곽양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 자기랑 같이 가자고 했다. 그러나 가곤은 연신 손사래만 칠 뿐 움직일 기척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곽양이 보니 3년 전 화산절정봉에서 만났던 가곤의 제자 장군보였다. 전에 봤을 때는 어린애 같았는데 지금은 체구도 우람한 16세 소년이 돼 있었다. 몸집이야 그때보다 훤칠하게 커졌으나 얼굴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곽양은 반갑게 장군보에게 인사하고 못된 땡중들이 오기 전에 빨리 사부와 함께 가자고 소매자락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장군보는 이곳에 사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다며 곽양더러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했다. 곽양도 소림사 안에 자기보다 무공이 뛰어난 고수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자기 눈으로 불공평한 일을 뻔히 봤는데 혼자서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당장에라도 소림사에서 고수들이 몰려나와 길을 가로막을까봐 조바심이 난 곽양은 한 손으로는 가곤을 잡고 한 손으로는 장군보를 잡아당기면서 어서 가자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두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소림사 문이 활짝 열리더니 손에 곤봉을 든 8명의 승려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왔다. 오늘 곽양은 소림사 승려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어느새 곤봉을 든 승려들이 8명씩 앞과 뒤를 가로막으니 그 숫자만 16명이었다. 거기다 황색 가사를 걸친 승면의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손에 병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무공이 대단한 고수들임에 분명했다. 상황이 이쯤 되니 곽양은 혼자 몸으로도 빠져나갈 가망이 없음을 직감했다. 한 승려가 곽양에게 나한당 수자 어른의 명을 전했다. 즉시 병기를 내려놓고 산 아래 이리정으로 내려가 이를 저지른 까닭을 상세히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곽양은 단검을 내놓을지 말지 망설였다. 곽양은 비록 호방한 기질은 있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일을 처리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지금같이 상황이 극도로 불리할 때에는 잠시 참았다가 나중에 외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와 상의한 다음 다시 찾아가 일을 매듭짓는 것이 평소의 곽양이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아마도 곽양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단검을 내놓았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성격 급한 승려 하나가
느닷없이 공격하는 바람에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이 승려는 소림사의 무기를 들고 와서는 동문 사형제를 다치게 한 것에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승려는 소림의 금나수법을 펼쳐 곽양의 칼집을 움켜잡았다. 그러자 단검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곽양은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칼자루를 움켜잡은 채 힘주어 칼을 뽑아냈다. 뽑힌 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칼집의 결을 따라 아래쪽으로 쭉 훑어 내려갔다. 그 순간 칼집을 잡고 있던 승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칼날이 양손으로 칼을 뺏으려고 실랑이 하던 승려의 왼손가락 5개 중 2개를 싹둑 잘라버렸기 때문이었다. 동문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자 동료 스님들은 경악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노성을 지르고 선장과 곤봉을 휘두르며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이제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어차피 곱게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곽양은 자신도 위판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문의 비전절기인 낙연검법을 펼치면서 산 아래 길 쪽을 막고 있는 승려들을 향해 무섭게 부딪혀 나갔다. 낙연검법은 그녀의 외조부 황약사가 자신의 절기인 낙연장법의 정수를 변화시켜 만들어낸 검법이었다. 도화도의 일절로 손꼽히는 무공이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소림 승려들도 쉽게 당해내지 못했다. 곽양은 순식간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승려 2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어느새 등 뒤에 나타난 4명의 승려들이 그녀에게 협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곽양은 즉시 몸을 돌려 방어했다. 허공에 불꽃이 튀며 공수가 오고 갔다. 승려들은 적잖이 당황했다. 애당초 스님들은 젊은 여자 하나쯤이야 손쉽게 제압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곽양과 손을 섞어보니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다. 실력대로만 따진다면 상황은 벌써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소림사 승려들이 함부로 살초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단지 제압만 하려고 하다 보니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었다. 제압만 하기에는 곽양의 실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던 승려들 중 한 사람이 나한당으로 달려가 급보를 전했다. 오래전에 곽양과 소림사 승려들 간의 싸움이 한창인 곳으로 한 노승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걸음걸이가 무척 여유로웠다. 노승은 으슴띤 얼굴로 싸움판을 구경했다. 얼마나 싸웠을까? 이제 곽양은 숨이 턱까지 차서 검법마저 제대로 펼치기 힘들었다.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곽양은 명색이 천하무학의 근원지라고 불리는 소림사에서 일개 아녀자를 상대로 무슨 수십 명이 덤비냐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듣고 싸움을 구경하던 노승이 모두 멈추라고 명했다. 이 노승이 바로 나한당의 수자인 무색선사였다. 곽영이 찾아보러 온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곽영과 무색선사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무색선사의 명으로 공격을 퍼붓던 승려들이 뒤로 물러나자 무색선사가 곽양을 보며 물었다. 아가씨는 성함이 어찌 되는가? 춘부장과 스승 되시는 분은 누신가? 무슨 일로 우리 소림사에 왕림하셨는가? 한꺼번에 서너 가지 질문이 잇따라 떨어지자 곽양은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여기서 부모님 성함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곽양은 얼렁뚱땅 상황을 넘기고 36개 주랭랑을 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을 마친 곽양은 무색선사에게 자기 이름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자기는 그냥 경치 구경하러 산을 올랐을 뿐인데 소림사 승려들이 자기 병기를 뺏으려 들었다며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오히려 무색선사에게 따지고 들었다. 무색선사는 잠자코 웃음 띤 얼굴로 곽양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곽양은 내친김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갔다. 자기는 절간 문턱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왜 소림사의 계율에 따라야 하냐고 했다. 산 전체가 소림사 소유냐고 따지고 들었다. 그러면서 정이 자기 단검을 몰수하겠다면 여기 두고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기를 죽여 입막음을 하지 못하는 한 오늘 이 사건은 강호에 두루 소문이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무색선사와 곽양 사이에 어색한 시간이 흘렀다. 곽양은 사고쳐 놓은 것이 있으니 이 일이 부모님께 알려질까 두려웠다. 무색선사는 나이 어린 여인을 상대로 10명이 넘게 덤벼들어 싸웠다는 소문이 강호에 퍼지는 것이 싫었다. 그때 곽양이 단검을 땅바닥에 툭 던져놓고는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자 무색선사가 땅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들어 올려 곽양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칼날을 떠받든 채 보검을 거두어 넣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 사문의 내력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자기가 산 아래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했다. 곽양은 자기 꾀가 통했다 생각하고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환한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단검을 받아들려고 곽양이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막상 칼자루를 잡는 순간 칼자루를 아무리 힘껏 당겨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몇 번이나 힘을 써보아도 단검은 무색선사의 손바닥에 달라붙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대사님께서 공력을 뽐내보시겠다? 그렇게 말을 내뱉은 곽양의 왼손이 무색선사의 왼쪽 목덜미를 향해 날아갔다. 갑작스러운 곽양의 공격에 놀란 무색선사가 몸을 기울여 피해냈다. 그 바람에 공력이 풀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단검이 곽양의 손에 들려 있었다. 무색선사는 조금 전 곽양이 쓴 수법을 보고는 도화도 주인을 어떻게 부르냐고 물었다. 그러자 곽양이 웃으며 늙은이 동사라고 부른다고 답했다. 무색선사는 곽양이 끝까지 사문의 내력을 밝히려 들지 않자 고승답지 않게 짓궂은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지 실토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무색선사는 곽양에게 한 가지 내기를 제안했다. 자기가 지금부터 10초를 공격할 테니 받아보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기가 곽양의 사문 내력을 알아맞혀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곽양은 잠시 생각하더니 만약 10초 공격에서 알아내지 못하면 각원을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 제안했다. 사실 각원은 누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3년 전 화산절정봉에서 소상자와 윤극서라는 도둑들에게 소림의 보물인 능가경을 도둑맞은 일로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무색선사는 굳이 그것까지 밝히지는 않고 곽양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만약 곽양이 이긴다면 자신이 대신 각원의 벌을 받을 생각이었다. 곽양은 영리했다. 무색선사와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이미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곽양은 무공고수인 노승의 공격을 받아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자기가 선수를 쳐서 10초 공격을 퍼붓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생각을 마친 곽양은 무색선사의 입에서 시작할 테니 조심하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선제 공격을 했다. 곽양의 1초는 낙연건법이었다. 무색선사가 몸을 피하자 바로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에는 전진파건법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그것을 보고 무색선사가 전진건법을 알아보고 감탄했다. 그러나 곽양의 칼끝은 이미 허공을 찌르고 빗나가 있었다. 그 순간 무색선사의 5 손가락이 곽양의 팔뚝을 낚아챌 목적으로 날아들었다. 놀란 곽양이 이번에는 놀랍게도 개방의 비전절기인 타구본법을 사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계속해서 타구본법을 응용한 곽양의 칼이 무색선사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마터면 5 손가락이 한꺼번에 싹둑 잘려나갈 뻔한 것을 가까스로 피한 무색선사의 왼쪽 소매자락이 길게 찢어졌다. 다음 순간 무색선사의 얼굴빛이 싹 바뀌었다. 무색선사의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곽양이 무색선사의 하반신을 노리고 공격해 들어왔다. 이번에는 고묘파의 계승자 소용료에게서 배운 옥녀건법이었다. 옥녀건법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 소림사 승려들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소림파의 달마건법이나 나한건법처럼 강냉 일변도의 건법만 수련해온 소림사 승려들은 옥녀건법처럼 아름다운 건법을 본 적이 없었다. 공격을 받고 있는 무색선사 역시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건법에 매료되어 반격은 하지 않고 몸을 피해가며 오히려 곽양의 검초가 이어지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 곽양의 초식이 또 변했다. 그녀가 이번에 구사한 초식은 사통팔달이었다. 그 초식을 보자 이번에는 옆에서 구경하던 장군보가 탄식을 흘렸다. 그건 바로 3년 전 화산절정봉에서 신조대엽 양과가 장군보에게 가르쳐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곽양은 그저 옆에서 어깨너머로 눈여겨보았을 뿐이었다. 놀란 것은 장군보만이 아니었다. 무색선사는 한때 농림의 몸을 담은 적도 있었다. 젊은 시절 강우를 종이무진으로 넘나들며 경험을 쌓았다. 지난 10년 전부터 나한당 수자 직분을 맡은 이래 모든 문파의 무공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해왔다. 그래서 다른 문파의 것과 소림 무공을 비교 검토해서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과감히 잘라냈다. 하는 일이 늘 이렇다 보니 무색선사는 상대방의 실력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몇 초 내에 그 신분 내력을 간파해낼 자신이 있었다. 나이 어린 곽양과 겨루면서 10초를 약속한 것만도 사실은 아주 크게 양보해준 셈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20살도 안 되는 여인이 그 숱한 문파의 무공을 터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었다.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곽양의 무공들은 대부분 수박겉핥기식이었다. 하지만 무색선사가 직접 그 공격에 맞아보지 않는 이상 그게 진짜인지 흉내만 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곽양이 이렇듯 수많은 문파의 무공들을 흉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부모, 스승, 친구들이 모조리 당대 인류 고수들이기 때문이다. 곽양은 아주 영리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흉내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었다. 그런 곽양이 지금 무색선사를 상대로 친구들의 무공절학 중 자기가 흉내 낼 수 있는 것들을 한 토막씩 끌어내어 뒤죽박죽으로 섞는가 하면 초식마다 이리저리 갖다 붙여 사용하니 무색선사 같은 무학의 대종사도 현기증을 일으킬 판국이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무색선사도 무공 수위를 조금씩 높여갔다. 그리 되니 곽양도 힘에 붙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무색선사의 장력에 단검을 놓치는 상황까지 갔다. 순식간에 병기를 잃어버리고 맨주먹이 된 곽양에게 무색선사의 쌍장이 날아들었다. 만약 그녀가 내력으로 맞서지 않을 경우 그 손바닥은 뒤로 꺾이거나 끊겨나가야 할 상황이었다. 순간 곽양은 저 고승이 설마 진짜 내 손목뼈를 부러뜨리기야 하겠냐는 생각을 했다. 내공으로 방어를 하기보다 오히려 철장공으로 공세를 펼쳤다. 곽양의 손에서 느닷없이 사나운 장법이 펼쳐지는 것을 보자 이번에는 무색선사가 고민에 빠졌다. 무색선사처럼 장법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 지금 곽양이 사용하는 철장공을 못 알아볼 리는 없었다. 문제는 그녀가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공격이야 남의 무공 초식을 흉내낸다고 하지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본문의 무공을 드러내야 했다. 그러라고 날리는 공격이지 죽기 살기로 장력 대결을 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다. 물론 장력 대 장력으로 대결하면 곽양은 무색선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거기다 지금 곽양의 내공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뻔히 눈에 보였다. 하지만 무색선사는 급히 손을 거두어들이고 뒤로 물러났다. 무색선사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자기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 곽양은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세어보니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공격만이 남아있었다. 곽양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10번째 공격을 날렸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라워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가 마지막에 사용한 무공이 나은권이었기 때문이다. 무색선사는 적지 않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왔다. 지금 자신에게 나은권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공자님 앞에서 논어를 읽는 격이 아닌가. 무색선사는 곽양이 사용하고 있는 나은권이 틈을 재빨리 파고들어 두 손으로 곽양의 몸을 들어 올렸다. 신체가 적의 손에 붙잡히고 두 발마저 땅바닥에서 떨어졌으니 거기서 승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 대결은 그런 승부가 아니었다. 10초를 겨루어 곽양의 삼은 내력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곽양은 10초를 겨루는데 10가지 다른 문파의 무공을 썼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소림의 권법까지 구사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무색선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곽양이 허공에서 몸부림치다가 물건 하나를 떨어뜨렸다. 무색선사가 곽양을 내려주고 땅에 떨어진 그 물건을 보니 그것은 자기가 3년 전에 선물한 것이었다. 그것은 강철을 녹여 만든 자그만 나한상 한 쌍이었다. 이 철나한의 뱃속에는 정교한 기관 장치가 들어있어 용수철을 누르기만 하면 강철 조각 한 쌍이 저절로 마주보고 서서 소림사 나한권 10초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과 방어의 대련 동작을 교대로 연출해냈다. 곽양이 마지막에 나한권을 사용한 것도 이것을 보고 배운 것이었다. 무색선사가 나한상을 보고 곽양의 신분을 알았듯이 곽양도 지금까지 자기와 무공을 겨룬 사람이 바로 무색선사임을 알았다. 곽양은 다소곳이 허리를 구부려 사죄의 예를 올렸다. 무색선사는 덩달아 미소로 답례했다. 무색선사가 곽양에게 소림사에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곽양이 양과와 소용녀의 소식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무색선사 역시 그들 부부 소식은 모르고 있었다. 곽양의 실망은 컸다.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소림사 승려들과 작별하고 산 아래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색선사가 급하게 뒤따라와 곽양을 세웠다. 그러고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곽양에게 건네면서 이것을 누가 쓴 것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곽양은 나귀 등에서 내려서 무색선사가 건네주는 종이를 받아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림의 무공이 중원의 패자로 일컬어진다는 소문이 서역 땅에 전해진 지도 여러 해. 열흘 후 곤륜 삼성이 몸소 찾아뵙고 한꺼번에 가르침을 받으리다. 곽양은 나귀의 몸을 맡긴 채 소실산 깊은 골짜기를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소실산을 벗어나 숭산 경내에 들어섰다. 지금 곽양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곤륜삼성과 소림사 승려들과의 싸움을 구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소림사에는 여자가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곽양이 넋을 놓고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다. 호련히 산골짜기 후미진 구석에서 검은 곳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풍류에도 제법 일가견이 있는 곽양은 검은 곳하는 소리를 들으니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나귀를 풀어주고 검은 곳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를 따라가던 곽양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꽃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검은 고를 연주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흰옷을 입고 있던 그 남자는 어림잡아 30살쯤 되어 보였다. 갸름한 얼굴, 움푹 파인 눈매, 비쩍 마른 골격에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것이 보기에도 무척 차가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 남자는 한참 검은 고를 연주하다 말고 느닷없이 검은 고 밑머리에서 잔검 한 자루를 뽑아냈다. 그러더니 소나무 앞 빈터로 걸음을 옮겨 칼끝으로 땅바닥에 금을 긋기 시작했다. 곽양은 도대체 무슨 검법이길래 칼끝으로 땅바닥을 마구 그어대는 것인지 의아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칼이 땅긋기를 맞췄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이 남자가 바닥에 그어놓은 것은 가로 19줄, 세로 19줄의 바둑판이었다. 바둑판을 완성한 남자는 또 칼끝으로 좌상, 우와 모퉁이를 따라서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리고 다시 우상, 좌하 모퉁이에는 가위표를 하나씩 그려 넣었다. 그러고는 혼자서 대국을 두는 것이 아닌가? 바둑을 두는 자는 위혹에 빠지게 마련이고 훈수 두는 자는 맑은 정신으로 대세를 볼 수 있다고 했던가? 남자가 혼자서 대국을 하다가 어느 순간 고민에 빠져 더는 대국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보다 못한 곽양이 저도 모르게 한마디 훈수를 두고 말았다. 이런 것이 인연일까? 얼떨결에 곽양은 이 정체 모를 남자와 바둑을 이야기하고 검은고를 연주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곽양이 남자의 검은고 연주에 답하는 뜻으로 한 곡을 연주했다. 남자는 곽양이 연주하는 곡에 맞춰 치구를 읊조리며 화답했다. 그렇게 어느덧 검은고 가락은 끝이 나고 있었다. 고요한 숲속에 더 이상 검은고 소리는 울리지 않았으나 그 남자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곽양은 검은고 틀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돌아서서 소나무 숲 우거진 골짜기로 향했다. 그러고는 나귀를 손짓해 불러타고 우거진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시간은 흘러 곤륜삼성이 소림사 승려들과 우애를 겨루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었다. 곽양은 일단 절간 밖에서 눈치를 보다가 틈이 생기면 숨어들기로 결심하고 소림사 쪽으로 나귀를 몰고 나아갔다. 사찰에서 약 10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왼쪽으로 뻗은 산길을 따라 세 필의 말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다. 그 말들은 빠른 속도로 곽양이 타고 있는 나귀를 스치고 지나 소림사를 향해 달려갔다. 말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50살가량 되어 보였는데 하나같이 병기를 담은 자루를 매달고 있었다. 곽양은 저들이 곤륜삼성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곽양은 좋은 구경거리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나귀의 볼기를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며 그 세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귀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준말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점점 멀어져 가던 세 사람 중 하나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게 한 3리쯤 달려갔을 때 이미 앞서간 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딴에는 전력 질주를 한 나귀는 더 버티지 못하고 콧김을 연거푸 내뿜으면서 힘들어했다. 그때 길 한쪽에 자리 잡은 돌 정자가 눈에 들어왔다. 곽양은 어쩔 수 없이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정자 근처 개울가에 나귀를 풀어놓아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앞서갔던 세 사람이 되돌아왔다. 소림사로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세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곽양은 의아했다.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정자 앞 빈터까지 뛰어들었다. 그러더니 세 사람이 모두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곽양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당신들이 곤륜삼성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세 사람의 안색이 험악해지더니 어떻게 곤륜삼성을 아느냐고 매섭게 물어왔다. 그리고 곽양의 사문과 스승을 물었다. 상대가 험악하게 나오니 곽양도 화가 나서 그건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뻗댔다. 곽양이 그렇게 나오자 세 사람 중 얼굴이 시퍼런 늙은이가 손바닥을 번쩍 치켜들었다. 마음 같아서는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나이값도 못하고 어린 것에게 그것도 남자가 연약한 여자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 거기서 멈췄다. 그러고는 손을 거두어 들이려던 그의 눈에
한 가지 물건이 보였다. 다음 순간 신형이 번뜩하는가 싶더니 불쑥 내민 손이 곽양의 허리춤에 달려있던 단검을 떼어서 가져가 버렸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솜씨였다. 곽양은 그저 싸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만 있었는데 호신용 단검을 빼앗기고 만 것이다. 곽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였다. 달려들어 빼앗자니 아무리 생각해도 무공이 한참 뒤떨어지고 그냥 있자니 자존심이 상했다. 단검을 빼앗아간 늙은이가 단검을 흔들어 보이며 부모나 스승이 예의범절을 덜 가르친 모양이니 부모나 사부에게 말해서 칼을 찾아달라고 조르라고 했다. 그들이 찾아오면 딸버릇 잘 가르치라고 자기가 따끔하게 충고해 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곽양은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얼굴이 온통 새빨개졌다. 곽양은 억지로 올라오는 화를 누른 채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세 사람은 곽양의 당돌함이 눈에 거슬렸지만 그래도 자기들 소개는 했다. 세 사람은 사형제 지간으로 첫째가 반천경, 둘째가 방졸로, 셋째가 위천망으로 세 형제가 하나같이 자기들 사문에서 천자학렬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양의 사부는 누구냐고 물었다. 곽양은 세 사람의 길을 눌러줄 생각으로 아버지 곽정과 어머니 황룡의 이름을 밝혔다. 그런데 세 늙은이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서로 아느냐고 묻는 눈치였다. 그러다 얼굴 시퍼런 꺽다리 늙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느 문파의 누구 제자냐고 되물었다. 얘기가 이쯤 되니 곽양은 화가 나다 못해 분통이 터져 죽을 노릇이었다. 중언무림에서 자기 부모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싶었다. 이들이 일부러 무시하느라 모른 척하나 싶었지만 표정을 살펴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다 문득 그 까닭을 알 것 같았다. 이들 곤륜삼성은 머나먼 서역 땅에서 왔으니 중언 소식을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곽양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소림사에 올라가서 무공을 겨뤄봤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위천망은 자기들이 소림사 승려들과 무예를 겨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고 매섭게 호통쳐 물었다. 그러고는 당장이라도 주먹으로 한 대 후려칠 것처럼 곽양을 사납게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런 협박에 겁먹을 곽양이 아니었다. 좋게 말하면 대답해 줄 수도 있었지만 상대가 험상궂게 나오니 대답하기가 싫었다. 곽양은 천망이란 이름을 차라리 천학이라고 고쳐 쓰라고 위천망에게 말했다. 그러자 위천망의 얼굴이 흉신악살처럼 험악하게 변하더니 갑자기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머리카락과 두 눈썹이 한꺼번에 곤두섰다. 당차기로 이름난 곽양도 그 모습을 보자 겁이 날 정도였다. 위천망의 그 모습을 보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방철로가 다급하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서 위천망을 말렸다. 그러자 위천망이 단검을 칼집에서 쓱 뽑아들더니 왼손 두 손가락 사이에 칼날을 끼워넣고 손가락 마디에 공력을 넣어 두 토막으로 부러뜨려 버렸다. 그 모습을 보자 곽양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곽양이 아연실색하는 꼴을 보자 의기양양해진 위천망은 고개를 치켜들고 내공을 실어 목청껏 웃었다. 고막을 찌르는 웃음소리가 곧바로 정자 지붕 위 기와장까지 뒤흔들었다. 그때 정자 지붕 꼭대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니 묵직하고 커다란 물건 하나가 툭 떨어졌다. 정자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지붕 위에서 떨어진 것은 하얀 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 남자는 두 손으로 검은고 한 틀을 품어 안고서 땅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두 눈을 감고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남자의 정체를 알아본 곽양이 당신이 여기 왜 있냐고 물었다. 남자는 곽양의 목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 곽양을 찾아다녔다고 했다. 곽양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깜빡 잊어서 그랬다는 것이었다. 곽양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줬다. 그러고는 곽양도 그 남자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신을 하족도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곽양이 웃음을 터뜨렸다. 족도라는 이름은 얘기거리도 못 된다는 뜻이었다. 세상에 이런 겸손한 이름을 곽양은 처음 들어봤다. 하족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 모르면서 큰 소리나 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나 이름에 하늘 천인이 땅 지니 하는 학묘를 붙인다고 했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워낙 입에 담을 값어치조차 없을 만큼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그런 이름을 써서 남들이 구역질 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자 학렬을 뽐내던 새 늙은이들은 하족도가 지붕 꼭대기를 부수고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생각해서 참고 있었다. 하지만 이 미치광이 녀석이 이렇듯 자기들을 빗대어 놓고 조롱하니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위천망은 두말 않고 손바닥을 들어
하족도의 왼쪽 뺨을 후려갈겼다. 그러나 하족도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그 팔뚝 밑으로 슬쩍 빠져나갔다. 그 순간 위천망은 왼쪽 손목에 찌릿하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샌가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을 하족도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위천망은 그 놀라운 솜씨에 놀랐으나 기죽지는 않았다. 그대로 한 발짝 앞질러 나가면서 5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구부려 하족도의 어깨 쭉지를 내려찍었다. 그러자 하족도가 몸을 기울여 보기 좋게 피했다. 위천망의 공격과 동시에 반천경과 방철로 두 사람은 뒷걸음질로 도약해서 정자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위천망에게 싸울 공간을 넓게 열어주고 하족도가 도망치지 못하게 퇴로를 막기 위해서였다. 공간이 넓어지자 위천망은 마음 놓고 검과 장을 날렸다. 위천망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연속해서 공격을 퍼부어도 하족도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만 피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위천망은 빠른 연속 공격에서 내공을 실은 일격으로 바꿨다. 주먹에서 뻗어나오는 권풍은 좁은 정자 안에서 피하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다. 하족도 역시 내공을 끌어올려 날아오는 위천망의 주먹에 일장을 날렸다. 내공이 실린 주먹과 장이 맞붙는 순간 폭탄이 터진 듯한 굉음이 울렸다. 그러고는 위천망의 몸이 휘청하고는 주춤주춤 뒤로 두 발짝 밀려났다. 그에 반해 하족도는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위천망은 외문경공으로는 당대에 적수가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밀리고 나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위천망은 이 정도로 승복할 수 없었다. 다시 내공을 끌어올린 위천망이 쌍장을 날렸다. 하족도 역시 내공을 끌어올려 쌍장을 날렸다. 그러자 엄청난 충격파가 일었다. 그 바람에 구멍 뚫린 정자 건물 지붕에서 모래 섞인 흙먼지가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위천망은 다시 4걸음이나 더 뒷걸음질 치고 나서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두 번의 격돌로 위천망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위천망은 양손으로 단전을 감싸 안은 채 숨을 몇 모금 토해냈다. 위천망이 숨고르기를 할 때마다 전신의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고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면서 한 발짝씩 하족도를 향해 걸어갔다. 하족도도 위천망의 기세를 보고는 자신도 숨고르기를 하며 내공을 끌어올렸다. 위천망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족도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고는 하족도와 숨결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져서야 멈췄다. 그런 다음 위천망은 상단과 하단으로 쌍장을 엇갈린 채 동시 공격을 했다. 하족도 역시 양팔이 엇갈린 자세로 왼쪽 손바닥은 정면으로 상대방의 왼 손바닥과 맞부딪히고 하단으로 비스듬히 뻗어나간 오른쪽 손바닥은 아랫배를 노린 상대방의 오른 손바닥과 맞부딪혔다. 세 번째 충돌에서 위천망은 거대한 철벽을 두드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날린 장력이 반발력에 밀려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거기다 하족도의 장력까지 더해지니 위천망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위천망은 피를 토하며 공중에 붕 뜬 채 정자 바깥까지 밀려나갔다. 그 모습을 보고 반천경과 방철로가 도약해서 위천망의 양팔을 하나씩 나눠잡고 땅에 착지했다. 위천망은 외상은 없어도 이미 오장육부가 모두 뒤집히고 뼈마디 구석구석이 으스러질 듯 아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두 사형의 부축을 받고 있지만 그의 몸은 물먹은 소금자루처럼 축 늘어졌다. 막내 위천망이 당하자 둘째 방철로가 장검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하족도는 위천망에게서 빼앗은 곽양의 단검을 뽑아 상대했다. 이미 위천망이 반으로 부러뜨려 놓은 단검이라 원래도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짧은 단검이 더욱 짧아져 검이라 하기도 민망한 상태였다. 하족도는 왼손에 칼집을 잡고 오른손에 반토막짜리 단검을 쥐고 방철로와 싸웠다. 하족도의 검법은 아주 빠른 쾌검이었다. 방철로 역시 검법의 대가였기는 했지만 하족도의 빠른 쾌검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 만약 하족도가 들고 있는 것이 부러진 칼이 아니었다면 벌써 승부가 났을 것이다. 충분히 승부를 가릴 만큼 실력 차이를 보여줬음에도 방철로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자 하족도가 조심하라고 소리를 치고는 정강석화 같이 방철로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방철로가 내지른 장검은 하족도가 들고 있던 단검의 칼집으로 덮어 씌우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러진 단검은 방철로의 목젖을 향해 날아갔다. 방철로는 순간적으로 장검을 포기하고 땅바닥으로 뒹굴어 가까스로 그 1초를 피해냈다. 방철로가 미처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뒤에 있던 반천경이 뛰어들어 방철로가 내던진 장검의 칼자루를 잡았다. 방천경은 장검의 손잡이를 거머쥐자마자 공중에서 칼을 흔들어 틈을 만들고는 그대로 잡아 뽑았다.
그러고는 자신과도 한 수 겨뤄보자고 했다. 그런데 하족도는 이제 무공 겨루기는 별 재미가 없다며 고개를 돌려 곽양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곽양에게 노래를 한 곡 지어보았는데 품평 좀 해달라고 했다. 곽양이 좋다고 하니 하족도가 땅바닥에 털썩 앉아 검은고를 무릎에 올려놓고 줄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검은고 연주를 시작했다. 하족도는 자기가 지은 신곡 연주에 몰두해서 다른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새 늙은이는 극도의 모멸감을 느꼈다.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반천경이 장검으로 하족도의 왼쪽 어깨를 향해 검을 찔러 넣었다. 그러나 하족도가 왼손으로 단검을 뽑아들고 그 공격을 막았다. 그러면서도 오른손은 여전히 검은 고줄을 멈추지 않고 뜯고 있었다. 하족도는 마침내 평생 동안 갈고 닦은 절기를 혼신의 기력을 다해 드러냈다. 오른손으로는 검은 고를 연주하고 왼손으로는 검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하족도는 공력을 응축시켜 왼손으로 눌러야 하는 검은 고줄을 무형의 힘으로 누르면서 연주를 했다. 반천경은 공격이 막히면 막힐수록 분노도 커져갔다.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하족도의 방어를 뚫을 방법이 없었다. 반천경이 속도를 올릴수록 병기들끼리 맞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메아리 쳤다. 검은고 소리와 쇳소리가 겹치니 하족도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순간 하족도의 양 눈썹이 꿈틀하더니 부러진 칼에 공력을 주입시켜 반천경의 장검을 두토막으로 부러뜨렸다. 그와 동시에 검은고 7줄 가운데 5번째 줄도 뚝 끊어지고 말았다. 반천경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반천경은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서 정자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그러고는 세 사람 모두 말에 올라타고 산 위를 향해 달려갔다. 곽양은 저들이 왜 소림사로 올라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곽양이 남은 하족도를 돌아보니 하족도의 얼굴에는 온통 수심이 가득했다. 손으로 검은고를 어루만지면서 뭐라 말 못할 서글픔에 잠겨있는 것이었다. 곽양은 검은고줄이 끊어져서 그러나 싶어 검은고를 자기 무릎에 끌어다가 반동강난 줄을 풀고 예비로 감아놓았던 줄을 당겨 제자리에 이어놓았다. 그런 다음 조율까지 마치고 하족도에게 검은고를 넘겨줬지만 무슨 일인지 하족도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뱉었다. 곽양이 왜 그러냐고 묻자 자기는 상대의 칼을 부러뜨리느라 왼손에 공력을 쏟아부었는데 오른손까지 힘이 들어가 검은고줄마저 끊었다며 여러 해를 두고 갈고 닦아온 것이 헛것이었다며 탄식했다. 지금 하족도는 자신의 무공이 뜻한 경지에 오르지 못한 것에 번민하고 있는 것이었다. 곽양은 그런 하족도를 위로할 겸해서 화두를 딴 데로 돌렸다. 곽양은 하족도에게 곤륜삼성을 이겼으니 당대의 손꼽힐 실력자인데 검은고줄 하나 끊어진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했다. 그런데 하족도가 깜짝 놀라면서 곽양에게 곤륜삼성을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곽양이 피식 웃으며 저 새 늙은이가 서역땅에서 왔다고 했으니 저들이 곤륜삼성 아니겠냐고 했다. 하족도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 침묵했다. 그러고는 한참 침묵 끝에 불쑥 한마디 던졌다. 곤륜삼성은 바로 나요. 천년소림의 산문 앞에 어찌된 일인지 사람이라고는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았다. 산문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직액승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하족도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하족도는 소림사 안에 들어가서 능가경을 훔쳤던 도둑 중 한 명인 윤국서가 남긴 마지막 말을 각원에게 전해주고 나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소림사에서 자기를 문전박대한다고 생각한 하족도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공이 실린 목소리로 곤륜산에 하족도가 전할 말이 있어 소림사에 방문했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족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절간 안 10여 군데 종류에서 거대한 종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절간의 산문이 활짝 열리고 소림사 승려들이 좌우 양편에 두 줄로 늘어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한당 제자들 108명이 108나한의 숫자에 맞춰 모습을 드러내고 그 뒤로 다시 18명의 승려들이 나타났다. 잠시 뒤에는 승포의 격자무늬 가사를 걸친 노승 7명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심선당 7원로였다. 그런 다음에야 소림사방장 천명선사가 천천히 나타났다. 천명선사 뒤로 달마당 수자 무상선사와 나한당 수자 무색선사가 뒤따랐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반천경, 방철로, 위천망 세 사람이 뒤따르고 마지막으로 80명의 소림파 숙가제자들이 따라 나섰다. 반천경 일행은
서역 소림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같은 서역 땅에서 검은고와 검술, 그리고 바둑에 통달했다고 해서 삼성이라고 불리는 곤륜 삼성 하족도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었다. 그들은 검은고와 바둑은 몰라도 검술에 있어서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하족도에게 도전장을 보내 검술은 내려놓고 곤륜 이성으로 벼로를 바꾸라고 요구했었다. 한마디로 이번 곤륜 삼성의 도전장 사태는 애당초 반천경 일행이 먼저 도발한 탓으로 야기된 일이었다. 하족도는 자기가 관심 둘 만한 일이 생기면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하족도에게 서역 소림사에서 도전장이 날아들 무렵 하족도는 능가경을 훔쳐 서역까지 도망쳤던 소상자와 윤극서의 싸움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었다. 그 결과 하족도는 윤극서로부터 자기 유언을 가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족도는 겸사겸사 중원 소림사에서 윤극서의 부탁도 들어주고 소림사의 지파인 서역 소림사의 도전도 받아줄 생각으로 소림사의 도전장을 보냈던 것이다. 열흘의 시간을 준 것은 자기가 먼저 서역을 떠나면서 나중에 뒤따라올 반천경 일행을 기다려주기 위한 시간이었다. 곤륜 삼성의 실력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반천경 일행은 소림사에 도착하자마자 곤륜 삼성이 소림사에 오르기 전에 중간에서 승부를 볼 목적으로 매일 말을 타고 산길을 오가며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데 하족도에게 패배하고 소림사로 돌아와서 생각을 정리하고서야 그가 곤륜 삼성임을 알았다. 서역 소림사는 지파를 세운 몇십 년 이래 중원 소림사와 왕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을 계기로 소림사 내에서 뜻이 갈린 고승들이 머나먼 서역 땅으로 건너가서 세운 것이 서역 소림사였다. 반천경 일행이 천자학렬에 속함으로 지금 소림사 방장인 천명선사와 동배인 셈이었다. 하족도에게 패배한 반천경 일행은 소림사 측에 자신들의 치부를 감출 생각으로 곤륜 삼성의 무공 실력을 한껏 부풀려 선전했다. 그리고 하족도가 소림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는 거짓말까지 곁들여 놓았다. 그래서 그 말에 놀란 천명선사가 일곱올로에 500리 안에 있는 속가제자들까지 불러놓고 대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내 나타난 곤륜 삼성은 듣던 것과 달리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족도는 어디를 봐도 도전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았다. 천명선사는 이상함을 느끼고 하족도에게 소림사 경내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권했다. 하족도도 천명선사의 말을 따라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런데 이때 천명선사 옆에 있던 달마당 수자 무상선사가 하족도에게 시비를 걸었다. 건방지게 도전장도 자기 멋대로 소림사에 침입해서 불상 손바닥 위에 놓고 가더니 막상 와서는 또 자기 멋대로 도전장을 철회하는 듯하는 것이 무상선사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하족도 역시 심기가 불편해져 경내로 들어갈 필요 없이 가곤선사를 불러주면 전할 말만 하고 떠나겠다고 천명선사에게 말했다. 천명선사가 어리둥절한 기색을 보이며 가곤선사라 가곤선사하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가곤은 소림사에서 지위나 학렬이 낮아 지난 수십 년 동안 장경각 한 구석에 파묻혀 숨어 살듯 지내고 있던 터라 학렬이 높고 지위가 높은 고승들은 절간에 그런 인물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게다가 가곤이라는 법명에 선사라는 존칭까지 얹어 불렀으니 방장인 천명선사가 금방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천명선사는 나지막이 몇 번 가곤선사를 되뇌어 보다가 마침내 기억을 떠올리고는 제자 하나를 시켜 가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고는 하족도에게 혹시 능가경에 관계된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다. 하지만 하족도는 윤극서의 유언이 능가경과 관계된 일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때 또다시 무상선사가 하족도에게 시비를 걸었다. 하족도가 굳이 싸움을 해서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있겠냐고 사양했지만 무상선사는 실력 좀 겨룬다고 좋은 분위기가 상하겠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자를 시켜 소림사에 있는 장검 몇 자루를 가져오게 했다. 제자가 장검 몇 자루를 들고 오자 무상선사는 하족도에게 본인 검을 가져왔으면 그것을 쓰고 아니면 절간에서 쓰던 병기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하족도는 가타부타 아무런 대꾸 없이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뾰족하게 모난 돌멩이를 한 개 주워들었다. 그러고는 허리를 구부린 채 느닷없이 절간 앞마당에 깔린 청석판에다 금을 긋기 시작했다. 청석판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오고 가며 받고 다녀도 흠집 하나 없을 만큼 무쇠처럼 단단한 돌이었다. 그런데 그런 청석판에 지금 하족도가 가로세로 각각 19줄씩 그어 커다란 바둑판을 만들고 있었다.
놀랍게도 줄은 붓구처럼 곱게 일직선으로 나 있어서 마치 자로 잰 듯 길이도 똑같을 뿐더러 깊이 또한 돌판에 반치 남짓하게 똑같이 파여 있었다. 하족도의 내공에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딱 벌리고 아연실색했다. 하족도는 검술대련은 너무 패도적이니 바둑이나 한 판 두자고 했다. 그러자 모든 소림사 승려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천명선사는 생각이 트인 사람이었다. 하족도의 내공을 보자 현재 소림사에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음을 알아봤다. 굳이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천명선사가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철커덕 하면서 무거운 쇠사슬이 돌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곤이 육중한 철통 한 쌍을 멜 때 양끝에 매단 채 나타났다. 가곤의 등 뒤에는 키가 훤칠하게 큰 소년 하나가 따라붙었다. 가곤이 천명선사에게 인사를 하자 천명선사가 하족도를 가리키며 가곤에게 전할 말이 있어 찾아온 손님이라고 했다. 가곤이 하족도를 바라보았으나 누군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가곤이 하족도에게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지만 하족도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하족도의 미치광이 같은 병이 도진 것이다. 바닥에 바둑판을 그려놓고 흥이 날 대로 난 하족도는 가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족도는 가곤에게 바쁘니깐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는 소림사 승려들을 향해 자기랑 대국할 사람 없냐고 소리쳤다. 하족도는 결코 자기 무공 실력을 뽐낼 의도는 없었다. 단지 평생을 두고 검은고 타기와 검법, 그리고 바둑 두기에 미쳐서 살아왔기 때문에 흥만 나면 설령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아예 한쪽으로 제쳐놓고 그 일에만 몰두하는 성격이었다. 가곤이 영문을 몰라 천명선사의 눈치를 살폈다. 그때 천명선사는 부드러운 말로 패배를 인정한다는 말을 했다. 가곤은 천명선사의 말을 듣고 나서 새삼스레 청석판이 깔린 돌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과연 하족도의 말대로 커다란 바둑판이 하나 새겨져 있었다. 그제야 가곤은 이 손님이 결국 무공을 과시하려고 찾아온 불청객임을 알아차렸다. 가곤은 숨 한 모금을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신발 바닥으로 쇠사슬을 디딘 채 바둑판이 그어진 선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옮겨떼기 시작했다. 철커덕 거리는 쇠소리가 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쇠사슬이 신발 바닥 밑에서 천천히 끌려나가는 대로 돌바닥 위에 발자국이 찍히면서 하족도가 그어놓았던 바둑선을 감쪽같이 뭉개버렸다. 그 순간 경악에 찬 함성이 스님들 입에서 터져나오고 이어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천명선사를 비롯한 소림사 원로들은 기쁨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가곤이 엄청난 내공을 선보여 소림의 명예를 지켜준 것은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한 절간 지붕 밑에서 살아왔으면서도 누구도 가곤이 이런 신공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하족도의 흥미는 금방 바둑에서 검법으로 옮겨갔다. 하족도는 등에 쥐고 있던 검은고 밑바닥을 더듬더니 거기서 장검을 한 자루 뽑아들었다. 그러고는 칼끝으로 자신의 앞가슴을 겨냥하고 칼자루는 비스듬히 바깥쪽으로 내밀었다. 마치 칼끝을 되돌려 자결이라도 하려는 듯한 자세였다. 구경하던 소림사 승려들은 이런 하족도의 이상한 자세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때 가곤은 하족도에게 자신은 그저 책 읽고 연불이나 하는 사람일 뿐 무공은 전혀 모르니 검법 대결은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하족도는 그런 가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족도는 가곤의 말을 무시한 채 무섭게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겨누고 있던 칼끝의 내력을 응축시켜 포물선 형태로 칼을 튕겨냈다. 가곤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면서 튕겨낸 칼이 자기 가슴을 찔러오자 멜대에 매달려 있던 커다란 철통 한 개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칼을 막았다. 그 순간 둔탁한 쇳소리가 물로 가득 찬 철통 안에까지 울리더니 물통을 찌른 칼은 반달처럼 둥그렇게 휘어들어갔다. 하지만 하족도의 검이 워낙 탄력이 좋은 명검이라 힘이 들어가는 대로 휘어져 버리기는 했어도 부러지지는 않았다. 하족도는 반발력이 생긴 칼을 급히 걷어들이면서 그 힘을 흘려버리고 다시 칼을 찔러 들어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잡아당긴 철통이 하족도의 칼을 막았다. 칼날과 그것을 가로막은 철통 겉면이 또 한 번 맞부딪히면서 이번에도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다.
두 번의 공격이 허무하게 막히자 하족도는 가만히 칼을 자기 앞으로 가져와서는 손가락으로 칼을 튕겼다. 그랬더니 칼날이 하족도의 내공에 반응하듯 공명을 일으키며 파르르 떨렸다. 부르르 떨리던 검신은 순식간에 16번의 공격을 숨 돌릴 겨를도 주지 않고 연속적으로 펼쳤다. 궁극의 쾌검을 자랑하는 하족도의 신뢰검이었다. 그러자 칼과 철통이 격돌하며 시끄러운 쇳소리가 잇따라 16차례 울렸다.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하던 사람들은 가곤이 손발을 허우적거리면서 볼품없는 꼬락선 위로 겨우겨우 하족도의 공격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가곤이 무공을 배워보지 못한 문외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정작 가곤과 대결하고 있는 하족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자기가 평생 심혈을 기울여 갈고 닦은 절묘한 검초를 육중한 철통으로 막아낸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다. 사실 가곤은 정말 무공을 몰랐다. 그저 독서에만 파묻혀 미친 듯이 읽고 외운 사람이었다. 가곤은 3년 전 도둑맞은 능가겸 법문행간에 누군가 한문으로 적어놓은 구양진경을 읽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가곤은 그것이 몸을 튼튼히 해주는 체력 단련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경전 속에 적힌 대로 열심히 따라 익혔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가곤의 내공은 신의 아빌의 경지에 올라 마음먹는 대로 따라하고 싶은 동작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무공 초식을 배우지 않았지만 자기가 필요한 동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물론 내공이 마음 따라 흐르니 행하는 모든 동작에 자연스럽게 힘이 실렸다. 그러나 상대는 곤륜삼성이라 불리는 당대의 천재 하족도였다. 내공만으로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가곤은 점차 수세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걱정스러워 하족도를 말렸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곽양까지 살수를 쓰지 말라고 고함을 치며 말렸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가곤이 무공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싸우고 있는 하족도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가진 힘의 절반도 쓰지 않고서 반천경 일행을 꺾은 하족도였다. 그런 하족도가 전력을 다해 내뻗는 쾌검을 막아내는 상대를 어떻게 무공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족도는 쾌검으로 가곤의 방어를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한 발 물러났다. 그러고는 잠시 힘을 모으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기합소리를 터뜨렸다. 그러자 서리발보다 더 차가운 검광이 칼을 덮었다. 그리고 검광을 뚫은 칼끝은 가곤의 하복부를 노리고 곧바로 찔러갔다. 순간 놀란 가곤이 얼른 양손으로 두 개의 철통을 잡고 두 손바닥을 마주치듯이 끌어당겼다. 그러자 두 개의 철통이 합쳐지며 엄청난 충돌음이 온 산에 퍼져나갔다. 두 개의 철통은 마치 꽉 담은 조개 입처럼 맞붙어 하족도의 칼을 놓아주지 않았다. 하족도가 안간힘을 다 써가며 칼날을 잡아 뽑으려 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순간 하족도는 칼자루를 놓고 양손에 공력을 모았다. 그러고는 가곤의 면상을 향해 엄청난 장력이 실린 쌍장을 날렸다. 이 순간 가곤은 혼신의 기력을 철통에 쏟아붓고 있던 터라 이번 공격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 가곤의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러나 잠시 후에 튕겨져 날아간 것은 하족도였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군보가 끼어들어 하족도의 어깨를 쳐서 물러나게 한 것이다. 이 자리는 장군보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스승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 본능적으로 취한 행동이었다. 장군보에게 일격을 당한 하족도는 당황했다. 비록 가곤과 전력을 다해 싸우는 중이라 예상 밖의 공격에 당하기는 했지만 어린 소년의 장법에 실린 내력이 예상 밖으로 깊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장군보의 내공이 깊은 것은 가곤으로부터 구양신공을 배운 덕분이었다. 가곤은 하족도가 장군보에게 칼을 쓸까 두려워 얼른 사과했다. 하지만 하족도의 관심은 이미 장군보에게 쏠려 있었다. 한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소림사 승려들은 방금 전에 펼쳐진 장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도 물론 장군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장군보는 장경각 안에서 그저 잔심부름이나 하고 자빌이나 하던 꼬마였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무공을 지닐 수가 있단 말인가? 모두가 위문에 찬 시선으로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하족도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만약 이 어린 소년이 내 10초 공격을 받아내기만 한다면 내 평생토록 중원 땅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 그 말에 우상선사가 버럭 화를 내며 앞으로 나왔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어린 소년에게 하족도가 손찌검하도록 놔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족도는 그런 무상선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일격을 날렸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주먹이 어느새 장군보 가슴을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하족도와 장군보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무상선사나 무색선사가 구해주고 싶어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그 순간 장군보가 소림파의 기본권법 가운데 1초인 우천하수를 펼쳐 하족도의 강력한 주먹 공격을 강한 장력으로 튕겨내 버렸다. 그 순간 하족도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아연실색했다. 어느 누가 이것을 어린 소년의 실력이라 생각하겠는가? 앞서 어깨축지의 일장을 얻어맞는 순간 하족도는 이 소년의 내공이 반천경 일행 셋보다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10초 안에 쓰러뜨릴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방금 소년이 구사한 우천하수 1초는 비록 소림파의 기초 입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면서도 어느 한 구석 부족한 곳이 없는 완벽한 것이었다. 사실 지금 장군보가 사용한 것은 소림파의 기본 무공인 나안권의 한 초식이었다. 열흘 전 곽양은 소림권법을 맞겨루기로 연출하는 천라한 한 쌍을 장군보에게 선물로 주었다. 장군보는 이 열흘 동안 그 천라한의 동작을 배운 것이었다. 소림파 사람들이 제자에게 권법을 전수할 경우 스승이 아무리 권법에 대가라 할지라도 첫 번째 시범을 보인 다음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가르칠 때에는 아무래도 동작에 편차가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제자 역시 초식에 따라 배우면서 조금씩이나마 정확도가 떨어져 스승의 시범 동작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천라한 조각상은 한 번 작동하든 두 번 작동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에 오차가 없었다. 비록 쇳덩어리로 뭉쳐진 스승이기는 하지만 동작에 편차가 없으니 배우는 제자 또한 그대로 따라 익힐 수밖에 없었다. 본디 나안권은 민첩성보다 우직하고 딱딱하여 활기를 띠지 못하는 권법이라 인류급 상승무공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군보는 스승인 가곤에게 구양신공을 전수받은 덕분에 내공이 깊고 두터워 지금 장군보가 사용하는 나안권은 소림사 원로들이 모두 혀를 내두르고 감탄을 금치 못할 만큼 완벽한 것이었다. 장군보는 화산절정봉에서 신조대염 양과에게 사통팔달 내 초식을 지도받았을 뿐 그 밖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공에 대해 한마디 설명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스승인 가곤이 구양신공을 전수해 주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한 기공으로 전수받은 것뿐이었다. 그런 장군보에게 어떤 의미에서 하족도는 살면서 처음 만난 진짜 무공 스승일지도 몰랐다. 하족도와 대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장군보는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켜보던 일반 소림사 승려들의 환호성이 끝날 무렵 마침내 장군보는 하족도의 10초를 모두 받아냈다. 마지막 일격을 받아낸 장군보는 앞으로 털썩 고꾸라진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만약 이 대결이 생사결이었다면 장군보는 일찌감치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승부가 아니었다. 하족도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은 우물한 개구리였다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가곤에게 전할 말만 한마디 던지고는 몸을 날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골륜 삼성 하족도의 뒷모습이 작아지더니 이내 보이지 않았다. 실로 천하의 보기 드문 경공신법이었다. 그때 장군보가 꿈지럭거리더니 몸을 추스르고 일어섰다. 뜻밖의 상황 반전에 소림사 앞마당은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심선당 7 원로 중 한 명이었다. 심선당 노승은 이 소년에게 누가 무공을 전수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누구도 장군보에게 무공을 전수해 줬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장군보가 품속에서 천라한 한 쌍을 꺼내며 스스로 배웠다고 하자 심선당 노승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얼굴 가득 살기를 띤 채 장군보를 바라봤다. 영문을 몰라 옆에 가만히 서 있던 가곤이 심선당 노승의 살기 띤 얼굴을 봤다. 그 순간 가곤의 내리에 번쩍하고 정강석화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장경각에서 우연히 봤던 책 한 권에 기록된 소림사 천년 역사 일에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일대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어쩌면 그 일 때문에 큰일이구나. (70년) 전 천명선사의 사조되는 고승선사가 소림사의 방장으로 있을 때였다. 당시 소림사에서는 해마다 중추절에 달마당 대교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소림사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무공이 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제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무공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 달마당 수저 고지선사가 수석시험관이 되어 강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조롭게 고지선사의 강평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군중들 속에서 누군가 뛰쳐나와 고지선사의 무공 강평을 욕했다. 그는 달마당 수자인 고지선사에게 무공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건방지게 다른 사람을 강평한다며 부끄럽지도 않냐고 쏘아붙였다. 주변에 있던 승려들이 놀라서 바라보니 그는 절간주방에서 막리라는 화공두타였다. 화공두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고지선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흥분한 달마당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화공두타가 내뱉은 망발에 대해 질책했다. 그러자 화공두타는 그런 달마당 제자들에게도 욕을 하며 자신 있으면 올라와서 겨뤄보자고 소리쳤다. 누가 말리고 말고 할 시간도 없이 달마당 제자들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앞다투어 달려나와 화공두타와 한 판씩 맞붙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한낮 주방에서 잡일이나 하던 화공두타와 맞붙은 제자들은 모두 화공두타에게 몇 수 겨루지도 못하고 결정타를 얻어맞고 줄줄이 참패를 당했다. 보통 소림사 제자들이 무공 대련을 할 때는 아무리 격렬하게 맞붙어 싸우더라도 손 속에 사정을 두어 상대방의 몸에 주먹이나 손바닥, 발차기가 닿는 순간에는 멈춰주는 것이 관리였다. 그런데 화공두타는 그런 관례를 따르지 않고 손에 사정을 두지 않았다. 그리 되니 참패당한 달마당 9 제자들은 하나같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태에 고지선사는 놀라움과 분노에 몸이 떨려왔다. 그러나 다른 문파의 고수가 침입해서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소림 무공을 사용하는 화공두타였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를 수 있었다. 고지선사는 화공두타에게 누구한테 무공을 배웠냐고 물었다. 화공두타는 자신에게 무공을 전수해준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배운 것이라고 했다. 고지선사가 왜 무공을 혼자서 배웠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화공두타는 고지선사에게 자신이 어떤 모진 학대를 받고 살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화공두타가 일하는 주방을 감독하는 승려는 성격이 급하고 포악했다. 그래서 걸핏하면 부하 스님들을 두들겨 패기 일쑤였다. 게다가 무공을 익힌 몸이라 손이 무척 매서웠다. 화공두타도 소림사에 입문한 3년 동안 매일같이 맞고 살았다. 자연스럽게 화공두타의 마음속에 원한이 쌓였다. 결국 화공두타는 독하게 마음먹고 남몰래 무공을 훔쳐배우기로 결심했다. 소림사의 정식 제자들은 누구나 무공을 전수받으니 마음만 먹으면 훔쳐배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원한에 차서 독하게 마음먹고 하는 일에다 남달리 총명했던 화공두타는 그렇게 혼자서 몰래 무공을 20년 동안 익혔다. 그리고 마침내 소림파 최고상승 무공을 익히는 데 성공했다. 무공을 수련하면서 점차 강해졌지만 화공두타는 실력을 드러내지 않았다. 주방 감독 스님의 폭행도 무공 실력이 높아지면서 내력이 두텁게 쌓여 더는 몸에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화공두타는 천성이 음흉한 데다 앙심까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은인자중하며 복수의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원한은 주방 감독을 하는 스님에 머물지 않고 소림사 승려 모두를 향한 복수를 다짐하게 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울분과 증오를 터뜨릴 기회가 오늘이었다. 그래서 오늘 행사에서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고 도전장을 던졌던 것이다. 그러니 그런 화공두타가 손에 인정사정을 둘 턱이 없었다. 화공두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고지선사는 그 긴 시간을 와신상담하며 무공연마에 몰두했을 화공두타를 생각하니 존경심이 다 우러난다며 차갑게 웃으며 빈정거렸다.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연무장 한복판으로 나왔다.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 더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 간의 대결이 시작됐다. 하지만 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매 초식마다 살수를 쓰는 화공두타에 비해 손에 사정을 두고 겨루는 고지선사의 싸움이다 보니 한쪽은 공격 일변도고 한쪽은 방어 일변도라 상승무공을 익힌 두 고수의 싸움은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혼자서 무공을 연마한 화공두타가 고지선사를 이기기는 힘든 일이었다. 결국 오랜 공방전 끝에 고지선사가 가까스로 승기를 잡았다. 고지선사의 양 손바닥이 화공두타의 가슴에 닿은 것이다. 이제 쌍장의 내력을 쏟아붓기만 하면 화공두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길 수밖에 없었다. 화공두타가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고지선사는
평생토록 자비를 실천해온 고승이었다. 지난 20년간 아무도 모르게 홀로 무공을 익혀온 화공두타의 노력을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했고 또 홀로 무공을 연마하면서 이런 경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지선사는 차마 화공두타의 목숨을 거둘 수가 없었다. 결국 고지선사는 화공두타의 사열을 짚고 있던 쌍장을 좌우로 활짝 벌리면서 물러나라고 고함쳤다. 고수들끼리의 대결에서 고지선사처럼 상대방을 밀치면서 동시에 자신도 양팔을 벌리고 뒤로 물러나는 행동은 휴전 상태로 대결을 매듭짓자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다. 그런데 화공두타는 고지선사의 이런 행동을 착각하고 말았다. 고지선사는 자기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 양팔을 벌린 것인데 화공두타는 그것을 소림파 무공 중에서도 절하게 하나로 손꼽히는 신장팔타 가운데 열심장으로 오해하고 만 것이었다. 화공두타의 머릿속에 달마당 8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초식을 구사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좌우로 벌렸던 쌍장이 나란히 모아지면서 굵은 말뚝을 쳤을 때 그 말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화공두타는 비록 무공이 강력했지만 애당초 스승 없이 모두 어깨너머로 훔쳐 배운 것들 뿐이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오랜 세월 와신 상담하며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무공을 배운 것이 아니어서 소림 무공의 진정한 정수를 완전히 익힐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혼자서 무공을 수련하다 보니 누군가와 겨뤄볼 일도 없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려주려고 취한 고지선사의 행동을 자기를 죽이려고 살수를 쓰려 한다고 착각한 것이었다. 화공두타는 고지선사가 자기를 열심장으로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고지선사가 양팔을 벌리고 뒤로 물러나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면 죽는다고 판단했다. 화공두타는 고지선사가 쌍장을 뗄 때 밀어낸 힘 때문에 몸이 뒤로 밀리는 것을 얼른 수습했다. 그리고 내공을 힘껏 끌어올려 고지선사의 활짝 벌어진 가슴을 향해 쌍권을 찔러 넣으면서 달려들었다. 화공두타가 날린 쌍권의 위력은 그야말로 산을 무너뜨리고 바닷물을 밀어낼 만큼 막강했다. 생각지도 못한 공격에 깜짝 놀란 고지선사가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방어하려고 했지만 워낙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수습할 시간이 없었다. 결국 화공두타의 강력한 쌍권에 고지선사의 왼쪽 어깨뼈와 갈비뼈 넉대가 고스란히 부러져 나갔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대경실색했다. 서둘러 고지선사에게 달려왔으나 무서운 공격의 뼈가 으스러지고 오장육부가 엉망으로 뒤흔들려 제자리를 벗어난 상태였다. 결국 그 자리에서 고지선사는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모든 소림사 승려들이 모여있던 자리였다. 명백히 이긴 싸움을 고지선사가 자비심을 베풀어 화공두타를 살려주려고 물러나는 것을 모두가 보았다. 그러나 화공두타는 무방비로 물러나는 고지선사를 비겁하게 공격해서 죽였다. 죽은 고지선사뿐 아니라 이들 중 그 누구도 화공두타가 고지선사가 한 행동의 의미를 모를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설령 화공두타가 고지선사의 뜻을 몰랐다고 해도 이제는 상관없었다. 눈앞에서 동문 사형제가 죽었다. 그리고 달마당 제자들에게는 스승을 죽인 철천지원수일 뿐이었다. 분노한 소림 승려들이 화공두타를 찾았으나 이미 그는 혼란을 틈타 빠져나간 뒤였다. 고지선사의 죽음으로 절가는 온통 비통함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소림사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화공두타가 새벽에 몰래 숨어 들어와 주방 감독 스님과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동료 스님 5명까지 살해하고 도망친 것이었다. 분노한 소림 승려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화공두타를 찾아보았지만 그 종적을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소림사 천년 역사에 전무후무한 대 사건이었다. 소림사에서 학렬이 높은 고승들은 이 사태를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서로 책망하고 서로 탓하고 옳거니 그르거니 다투던 끝에 분노를 이기지 못한 나한당수자 고해선사는 소림사를 박차고 훌쩍 떠나더니 그 길로 머나먼 서역당으로 들어가 서역 소림 지파를 창건했다. 단천경 일행은 바로 고해선사의 무공을 전수받은 제자들이었다.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부터 소림사 무학은 끝내 수십 년 동안 쇠퇴일로를 걷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소림사에는 스승을 정식으로 모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무학을 스스로 터득하거나 훔쳐 배우지 못한다는 엄격한 규율이 정해졌다. 만약 이 규율을 어기고 혼자 수련하거나 훔쳐 배우다 발각되었을 때는 정상이 무거운 자에게는 즉결 처분으로 죽음을, 정상이 가볍다 하더라도 전신의 금맥을 끊어 폐인으로 만들었다. 이 규율은 수십 년 이래 엄격히 지켜져 왔다. 덕분에 2번 다시는 무공을 훔쳐 배우는 자가 없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규율이 있는지조차 승려들 머릿속에서 점차 지워지고 말았다. 심선당 노승은 바로 70년 전 비통하게 죽은 고지선사의 어린 제자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그날 화공두타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한 스승의 처참했던 모습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제 장군보가 또다시 스승에게 정식으로 무공을 전수받지 않고 혼자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거의 아픈 상처가 되살아나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 모두 달마당 위사청으로 건너가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가공과 무색이 장군보를 변론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결국 소림 방장의 명이 떨어지고 만 것이다. 방장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달마당 수자 무상선사가 제자들에게 가공과 장군보를 잡아 꿀리라고 명했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달마당 제자들이 가공과 장군보 두 사람을 사면에서 에워싸기 시작했다. 달마당 제자들이 둘러싼 범위가 무척 넓어 손님으로 들어왔던 곽양조차 포위망 한복판에 갇히고 말았다. 나한당 수자 무색선사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던 나한당 제자들도 노승의 호통에 결국 움직이게 되었다. 나한당 제자들은 달마당 제자들이 에워싼 포위망을 다시 에워싸기 시작했다. 가공과 장군보 그리고 곽양은 물샐 틈 없는 삼중 포위망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며 떨고 있는 장군보를 바라보며 가고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지난 10년 이 어린 제자와 가고는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부자지간처럼 깊은 정이 들었다. 이제 장군보가 소림사 승려들 손에 붙잡히는 날에는 죽음을 면한다 하더라도 전신의 금맥이 끊겨 폐인이 된 채 평생토록 불구자로 살아야 할 게 뻔했다. 가고는 서글픈 상념에 사로잡혀 장군보를 바라봤다. 어서 잡아라 하고 달마당 수자 무상선사가 호통쳤다. 그리고 그 소리는 괴로움에 망설이고 있던 가공까지 움직이게 했다. 달마당 제자들이 일제히 불호를 외우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가고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선체로 맴돌기 시작했다. 어깨에 메고 있던 철통 두 개가 크게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다가오는 달마당 제자들에게 물을 쏟아부었다. 포위망을 좁혀들던 승려들의 발걸음이 일순 멈췄다. 그때 가고는 철통 두 개를 지면 쪽으로 기울였다. 그러고는 앞에 서 있던 곽양을 덥석 잡아다 왼쪽 철통에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는 장군보를 움켜잡아 오른쪽 철통에 담았다. 그런 다음 다시 철통을 돌리기 시작했다. 200근이 넘는 철통을 가곤의 엄청난 내력으로 돌리니 어느새 철통 한 쌍은 거센 바람소리를 일으키며 거의 수평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속도를 높이면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던 승려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소림 제자들은 감히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대열이 흐트러지고 말았다. 포위망이 풀린 것을 보자 가고는 비탈진 산길을 향해 날듯이 달렸다. 승려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가곤을 뒤쫓았지만 갈수록 가곤과 승려들 사이의 거리는 벌어져 갔다. 소림사 전체에 장군보를 추적해서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가곤은 두 사람을 철통에 담고서 수십 리 길을 정신없이 달리고 나서야 발걸음을 멈췄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어딘지도 모를 깊은 산속이었다. 아무리 구양신공을 익혀 내공이 높은 가곤일지라도 수십 리 길을 쉬지 않고 목숨 걸고 뛰었으니 근육이 버티지 못했다. 결국 체력이 고갈된 가곤은 어깨에 메고 있던 철통마저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것을 본 장군보와 곽양이 통 속에서 뛰쳐나와 가곤을 부축했다. 장군보는 가곤을 한쪽에 앉혀놓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하지만 산골짜기를 아무리 헤매도 구할 수 있는 것은 산딸기가 고작이었다. 세 사람은 아쉬운 대로 그것으로 요기를 하고 바윗돌에 기대어 쉬었다. 지칠 대로 지친 가곤은 바윗돌에 기대자마자 잠이 들고 말았다. 곽양과 장군보도 가곤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다 곽양은 가곤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연불인지 잠꼬댄지 모를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곽양은 순간 그것이 무공구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곽양은 혹시 이게 구양신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가곤이 읊조리는 소리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차근차근 기억에 담아두었다. 어느새 잠이 깨었는지 달빛 아래 장군보가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은 채 정신을 집중시켜 스승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점차 각원의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끝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갑자기 주변이 적막해졌다. 각원은 그제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느덧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때 장군보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데 커다란 나무 뒤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그 사람은 바로 나한당수자 무색선사였다. 깜짝 놀란 장군보와 곽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색선사는 각원 쪽을 바라보며 장군보와 곽양을 데리고 어서 도망치라고 했다. 무상선사가 달마당 제자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추격하고 있으니 각원 일행은 서쪽으로 도망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각원은 무색선사의 말에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순간 장군보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장군보가 떨리는 손으로 각원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보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은 따뜻한 체온이라곤 한 점 느낄 수 없는 얼음같이 차가운 감촉뿐이었다. 이미 각원의 숨은 끊어진 지 오래였다. 장군보는 서름이 복받쳐 그 자리에 털썩 엎드린 채 목 놓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린 제자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스승은 깨어날 줄 몰랐다. 무색선사는 각원을 위해 연부를 외우고는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갔다. 장군보는 한동안 목 놓아 울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곽양도 적지 않게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 쌓아놓고 각원을 다비식으로 화장했다. 이를 다 치른 뒤에 곽양은 장군보에게 여기서 이만 헤어지자고 했다. 장군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곽양에게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다. 장군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자신에게 물어오니 곽양은 가슴이 쓰렸다. 그녀는 팔뚝에 차고 있던 금실 팔찌를 풀어 장군보에게 건네주었다. 그 팔찌를 가지고 양양성으로 가서 곽양의 부모님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들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거기서 지내라고 했다. 전할 말을 다 전한 곽양은 먼저 자리를 떴다. 졸지에 외톨이가 된 장군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세상 천지 어디에도 편히 몸붙일 데가 없었다. 그는 불태워버린 스승의 잿더미 앞에서 멍하니 반나절이나 서 있다가 스승이 남기고 간 육중한 철통 2개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장군보는 하염없이 남쪽으로 걸어갔다. 보름쯤 걸으니 호북성이었다. 이제 양양성까지 남은 길도 그리 멀지 않았다. 다행히 무색선사가 소림사 승려들을 북쪽으로 유인해줘서 추격대에 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장군보는 어느 거대한 상기슭 밑에 이르렀다. 울창한 나무숲이 빽빽하게 들어차고 산새가 웅장한 것이 장군보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지나가던 시골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저 산이 바로 무당산이라고 했다. 장군보가 산자락 아래 바윗돌에 기대앉아 쉬고 있는데 시골 농부인 듯 싶은 젊은 부부가 지나갔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내가 남편을 윽박지르고 있었다. 그 아내로 보이는 여자는 명색이 사내대장부가 스스로 독립할 생각은 못하고 누님과 자영에게 의지해 살아갈 생각을 하니 수모를 당하는 것이라며 구박했다. 그 아내 되는 여자는 이어서 부부 두 사람이 몸 건강한데 무슨 일이든 밥 벌어먹고 살지 못하겠냐며 가난해도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남편을 꾸짖었다. 수다스러운 여자의 잔소리가 구구절절 장군보의 가슴속으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명색이 사내대장부라면서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빌붙어 살아갈 생각이나 하다니. 그러니깐 아무 까닭 없이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닌가. 설마 이 장군보가 남한테 한몸 위탁하지 않고는 못 살아간단 말인가? 장군보는 한참 동안 넋을 잃은 채 이들 시골뜨기 부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장군보는 고개 숙인 채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듯 철통을 내고 곧바로 무당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장군보는 산에서 지낼 만한 동굴을 하나 찾아 들어앉았다. 그리고 거기서 목마르면 샘물을 떠마시고 배고프면 야생과일로 연명하면서 부지런히 각원이 전수한 구양신공을 수련했다. 그렇게 10년을 수련하고 이후 또다시 경전을 집대성한 도장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한 끝에 드디어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장군보는 어느 날 한가로이 산골짜기를 걷다가 하늘의 뜬구름을 우러러보고 계곡에 굽이쳐 흘러가는 냇물을 굽어보다가 문득 노자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뭔가를 깨우친 장군보는 7일 낮밤을 고뇌하다 음양이 서로 돕는 지고무상한 이치를 깨칠 수 있었다.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길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무학의 일대종사가 탄생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장군보는 도가학문에 전념해서 무당산 정상의 진무대제에 도관을 세우고 마침내 무당파를 열었다. 그는 스스로 깨친 무학의 원리로 무당파 고유의 무학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훗날 북방을 유람하던 중 보명에 이르러 산보물이 셋이 빼어난 자태로 구름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구친 기상을 보고 무학의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은 나머지 스스로 삼봉이란 호를 쓰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바로 중원무림의 불세출의 영웅이며 태극권의 창시자인 장산봉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